이 목걸이 어디서 났어? 회장 취임 30주년 기념식장 한가운데서 그 말이 터졌습니다. 냉정하다는 말만 듣던 백만장자 회장 한태준. 그는 신입 청소부의 팔을 붙잡은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낡은 은목걸이 안쪽에는 25년 전 그의 결혼기념일이 새겨져 있었죠. 누가 준 거냐고 묻잖아. 그날 그는 처음으로 직원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 목걸이 하나가 25년의 세월을 통째로 뒤집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왜 한 회장은 청소부 앞에서 그렇게까지 흔들린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본사 30층 회장실은 고요했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으로 30년을 살아온 남자였죠. 오늘은 취임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비서실장 박현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전 직원이 대강당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한 번 더 매만졌죠. 30년이라는 시간이 그의 얼굴에도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강당으로 가는 복도는 고요했어요. 구두 소리만 차갑게 울렸죠. 문이 열리자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한태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냉혈한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죠. 축사를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당 뒤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물걸레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한 여성이 황급히 몸을 숙이고 있었어요. 신입 청소부였죠. 그녀는 행사 시작 전 마지막 정리를 하다가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바닥을 닦으며 뒷문 쪽으로 빠져나가려 했어요. 한태준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이 한 곳에 멈췄어요. 청소부의 목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죠. 하트 펜던트의 은목걸이였습니다. 그녀가 몸을 숙일 때마다 옷깃 밖으로 살짝 보였다 사라지곤 했어요. 한태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회장님? 박 실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한태준은 듣지 못했어요. 그는 청소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어요. 청소부는 고개를 숙인 채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표가 유니폼에 달려 있었어요. 그녀는 회장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죠. 뒷문까지 3m 거리였습니다. 한태준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어요. 서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의 눈은 서연의 목을 향하고 있었죠.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백 명이 숨죽인 강당에 그 말만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죠. 하지만 한태준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서연의 팔을 붙잡았어요. 누가 준 거냐고 묻잖아.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장의 손은 그녀의 팔을 더 세게 잡고 있었죠. 저희 어머니가 물려주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태준은 목걸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는 목걸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은목걸이가 서연의 목에서 빠져나왔어요. 한태준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뒤집었죠. 안쪽에 작은 각인이 있었습니다. TM 5월 12일
그의 손가락이 그 글자를 더듬었어요.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죠. 자신과 아내의 이니셜, 그리고 결혼기념일 날짜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새겨 넣었던 각인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한태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냉혈한이라 불리던 회장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박 실장조차 입을 벌린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한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목걸이를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서연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목걸이를 보고 우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두려움만 밀려왔죠.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카메라를 켰어요. 순식간에 여러 대의 휴대폰이 이 장면을 담고 있었죠. 박 실장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시죠. 회장실로 가시죠. 그는 한태준의 팔을 잡고 일으켰어요. 한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서연의 얼굴을 훑쳤습니다. 이마, 코, 입술, 턱선까지 천천히 살폈어요. 자네 몇 살인가? 25살입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목걸이를 손에서 놓고 뒤돌아섰습니다. 박 실장이 그의 등을 떠밀듯 회장실로 데려갔습니다. 강당에는 웅성거림만 남았어요.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죠. 서연은 목에 걸린 목걸이를 정리하고 황급히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1층 청소부 휴게실에 도착했을 때 서연의 다리가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회장실에서는 박 실장이 물을 건네고 있었어요. 한태준은 책상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실장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한태준은 대답 대신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25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에도 그 은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한태준은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김민정. 전처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박 실장, 아까 그 청소부 인사 기록 가져와. 즉시 가져오겠습니다. 박 실장이 나가고 혼자 남은 한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세계는 방금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박 실장이 서류를 들고 돌아왔어요. 한서연, 25세. 본사 청소 신입 2개월 차. 학력 고졸. 부칠난 공백. 모친 김민정. 3년 전 사망. 한태준의 손이 서류를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김민정이라고? 예, 회장님. 그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죠. 회장님, 혹시 아시는 분이십니까? 한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어요. 주소, 의료 기록, 모든 것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죠. 그리고 한 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만성 신부전. 주 3회 투석 치료 중. 그날 저녁 사내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습니다. 회장님이 청소부한테 무릎 꿇었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영상도 함께 퍼졌죠.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 달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저 청소부 누구야? 회장님 저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 서연은 자신의 이름이 회사 전체에 퍼지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연은 목걸이를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쥐어준 유품이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과 함께였죠. 서연은 목걸이의 각인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이 의미를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한태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회장실 소파에 앉은 채 밤을 지새웠어요. 손에는 25년 전 아내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죠. 그는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청소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마선, 눈매, 입술 모양까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한태주는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부칠난 공백. 그 네 글자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한태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내린 선택이 어떤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요.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장실 책상 위에 서류 한 뭉치를 올려놓고 의자에 앉았어요. 한서연의 인사 기록 파일이었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입사 지원서부터 건강검진 결과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건강검진 결과란에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성 신부전 사기, 주 3회 투석 필수. 박 실장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25세 젊은 나이에 투석이라니. 그는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습니다. 급여 계좌 이체 내역도 있었어요. 매달 받는 월급은 180만 원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월급 외에도 새벽 4시 특근 수당을 받고 있었어요. 주 5일 새벽 청소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 실장은 계산기를 두드렸죠. 한 달 수당을 합치면 2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돈으로 투석비를 내고 있구나. 박 실장이 중얼거렸어요. 그는 서연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구로구 작은 원룸이었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태준 회장이 들어왔어요. 어젯밤을 회장실에서 보낸 듯 정장이 구겨져 있었죠. 회장님, 자료 정리했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한태준은 그것을 받아들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햇빛이 서류를 비췄죠. 그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만성 신부전이라는 글자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손가락이 그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주 3회 투석? 예, 회장님. 대학병원 인공신장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한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병원 이름이 뭔가? 서울대학병원입니다. 한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무정자증으로 불임 진단을 받았던 바로 그 병원이었어요. 우연일 리 없었죠. 의료비는? 박 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투석 1회당 15만 원 정도입니다. 주 3회면 월 18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체납 기록은 3개월 전까지 있었습니다. 입사 후 밀린 금액을 나눠서 갚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태준은 눈을 감았어요. 25세 젊은 여자가 혼자 투석비를 감당하며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새벽 4시부터 일을 한다니. 어머니 사망 기록 자세히 알아봐. 이미 확인했습니다. 박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사망진단서 사본이었습니다. 김민정, 3년 전 위암으로 사망. 구로구 쪽방촌에서 거주하던 중 사망.
한태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쪽방촌. 그 단어가 그를 짓눌렀어요. 대기업 회장의 전처가 쪽방촌에서 죽었다니. 장례는 무연고 장례로 처리될 뻔했는데 딸이 와서 직접 치렀다고 합니다.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한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태준은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서울대학병원으로 가. 회장님, 오늘 일정인 병원이. 지금 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운전기사는 더 묻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한태준은 혼자 내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그는 본관 건물로 걸어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인공신장실 위치를 물었죠. 지하 1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복도는 하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인공신장실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한태준은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여러 대의 투석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환자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죠. 그리고 그중 한 침대에 서연이 있었습니다. 왼팔에 굵은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빨간 피가 투명한 관을 타고 기계로 들어갔다 다시 돌아왔죠. 서연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한태준은 숨을 참았어요. 창문 밖에서 지켜보는 것조차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아픈 아이가 새벽부터 청소 일을 하고 있다니. 간호사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 씨, 혈압 체크할게요. 서연이 눈을 떴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죠. 간호사가 혈압계를 감았습니다. 오늘도 새벽 일하셨어요? 네. 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투석 받으면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괜찮아요. 서연이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엔 힘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 비용은 언제쯤 입금 가능하세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월급 들어오면 바로 넣을게요. 알겠습니다. 너무 밀리면 곤란하니까 꼭 부탁드려요. 간호사가 다음 환자에게로 갔습니다. 서연은 다시 눈을 감았어요. 한숨이 길게 흘러나왔죠. 한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투석이 끝나길 기다렸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인공신장실 문이 열리고 환자들이 하나씩 나왔죠. 서연도 나왔습니다. 팔에 거즈가 붙어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보였죠. 한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알아보면 안 됐으니까요. 그녀가 지나갔어요.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태준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인공신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아, 환자 상태 좀 여쭤보려고요. 한서연이라는 환자.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네, 먼 친척입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 서연 씨요. 착한 친구죠. 혼자 힘들게 사는데. 상태가 어떤가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사기라 이식이 필요한 상태예요. 투석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죠. 이식 대기 등록은? 아니요. 비용 문제도 있고 기증자를 찾기도 쉽지 않아서요.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병원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서연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죠. 피곤한 걸음걸이였습니다. 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원룸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장고 소리만 들렸어요.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팔의 거즈를 천천히 떼어냈어요.
바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벌써 몇 년째 같은 자리에 바늘을 꽂다 보니 피부가 거칠어져 있었죠.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경화면에는 어머니 사진이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3년 전 돌아가시기 직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버텼어.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이식대기 신청할 돈도 모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한태주는 회장실에서 오래된 파일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서울대학병원 진단서를 찾고 있었어요. 분명히 어딘가 보관해 뒀을 겁니다. 1시간을 뒤진 끝에 서류를 찾았어요. 불임 진단서. 한태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발급 날짜는 25년 전 4월.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발급병원 서울대학병원. 담당 의사 이름도 선명했어요. 한태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 서울대병원 25년 전 진료 기록 확인 가능한지 알아봐. 답장이 곧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태준은 진단서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진단서를 받은 게 4월이었는데 전처 민정이 임신 사실을 말한 건 5월이었죠. 시간 순서가 맞지 않았어요. 한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4월에 받은 진단서, 5월에 들은 임신 소식. 그렇다면 그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5년 전 4월, 서울대학병원 VIP 병동은 조용했습니다. 일반 환자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공간이었죠. 한 남자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도진, 한태준의 이복형이었어요. 그는 당시 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었죠.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병원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시죠. 안에서 나긋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병원장이 책상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죠. 어서 오십시오, 부회장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병원장이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전화로 말씀하신 거니 무엇입니까? 도진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병원장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제 동생 한태준 말입니다. 아, 회장님 동생분이시군요. 네. 그 친구가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정기검진이었죠. 도진은 봉투를 병원장 쪽으로 밀었습니다. 검진 결과에 하나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라니요? 불임 진단서요. 병원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들려던 손이 공중에서 굳었어요. 그는 도진을 바라봤죠. 무슨 말씀이신지. 동생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병원장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두께만 봐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있는지 짐작이 갔어요. 하지만 부회장님, 그건 5억입니다. 병원장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도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진단서 하나면 됩니다. 검사 기록은 원장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동생분이 아시면 모릅니다. 평생 모를 겁니다. 도진은 봉투를 한 번 더 밀었어요. 병원장의 손이 천천히 봉투로 향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내일까지요. 알겠습니다. 병원장이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도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십시오.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도진이 병원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었죠. 다음 날 한태준에게 진단서가 전달됐습니다. 불임, 무정자증, 자연 임신 불가능. 한태준은 그 진단서를 받아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럴 리가. 그는 재검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며 같은 결과를 내놨어요. 모든 게 조작된 것이었죠. 한태준은 그 진단서를 집에 가져갔습니다. 아내 김민정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창피했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혼 3년 차 5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정이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 한태준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뭔데? 나 임신한 것 같아. 한태준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병원 갔다 왔어. 임신 6주래. 민정이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태준은 그것을 받아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한 달 전 받은 진단서가 떠올랐습니다. 불임, 자연 임신 불가능. 그럴 리가 없어. 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정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잖아. 내 아이가 아니야. 한태준이 소리쳤어요. 민정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한태준은 서재로 들어가 진단서를 가져왔습니다. 민정 앞에 던졌어요. 이거 봐. 나 불임이야.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민정이 진단서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재검사 받아봐. 병원이 실수한 거야. 2번 검사했어. 결과는 똑같아. 한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여보, 이건 우리 아기야. 정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한태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민정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죠. 누구야? 누구 아이야? 아무도 없어. 당신밖에 없다고. 민정이 울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한태준은 믿지 않았어요. 다음 날 형 도진이 찾아왔습니다. 한태준은 형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불임 진단서, 아내의 임신, 모든 것을. 도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진정해. 내가 알아볼게. 형, 나 어떻게 해야 해? 한태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어요. 도진은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일단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이틀 후 도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사진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봐. 한태준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민정이 어떤 남자와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둘이 마주보고 웃고 있었죠. 이게 뭐야? 내 아내야. 일주일 동안 3번이나 만났어. 한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사진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민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저 남자가 누구야? 대학 동창이래. 최근에 다시 연락했다고 하더군. 도진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사진들은 모두 합성이었어요. 민정은 단지 대학 동창회에 한 번 참석했을 뿐이었죠. 도진이 전문가를 고용해 사진을 조작한 겁니다. 한태준은 사진을 구겼어요. 이 여자가 감히. 그날 밤 한태준은 민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사진을 던졌어요. 이게 뭐야? 민정이 사진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동창회 사진이야. 여기 사람들 전부 내 대학 친구들이야. 거짓말.
정말이야. 그날 동창회 갔었어.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민정이 다른 사진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이 준 사진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잘려나가 있었어요. 재검사받자. 제발. 병원 실수일 거야. 민정이 울며 애원했습니다. 한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혼하자. 뭐? 이혼해. 당장 집에서 나가. 민정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믿어줘. 재검사만. 나가. 한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바지를 잡았어요. 당신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이건 정말 당신 아이라고. 내 아이는 없어. 앞으로도 없을 거야. 한태준은 민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민정은 밤새 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짐을 쌌어요. 갈 곳이 없었죠.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연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한태준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정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을 닮을 거예요. 그게 민정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갔어요. 뱃속의 아이와 단둘이. 한태준은 창문 너머로 그녀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돌렸어요. 나는 자식이 없다. 그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25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현재 한태준은 25년 전 진단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실장, 내일 아침 서울대병원 가자. 알겠습니다, 회장님. 25년 전 진료 기록 전부 확인할 거야. 혹시 무슨 일이? 형을 만나야겠어. 한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25년 전 그날 형이 서둘러 사진을 가져온 게 떠올랐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이틀 만에 증거를 찾아낸다는 게 이상했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분노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한태준의 주먹이 책상을 쳤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한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죠. 한태준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이용해 천천히 올라갔어요. 3층, 4층, 5층. 각 층을 지날 때마다 복도를 살폈죠. 새벽 청소팀이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6층에서 멈춰 섰어요. 복도 끝에서 청소 카트를 미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서연이었죠. 한태준은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서연은 유리창을 닫고 있었어요. 스프레이를 뿌리고 천으로 문지르는 동작을 반복했죠. 잠시 후 서연이 손을 멈췄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손 엄지손톱을 긁었어요.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죠. 한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버릇, 민정과 똑같았어요. 긴장하거나 무언가 고민할 때면 민정도 손톱을 만지작거렸죠. 서연이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카트를 밀고 복도를 이동했습니다. 한태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더 안쪽으로 몸을 숨겼죠. 서연이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목에서 은목걸이가 살짝 보였어요. 아침 불빛에 반짝였죠. 한태준은 서연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움직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죠. 회장실로 돌아왔을 때 박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보고할 거 있나?
한태준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박 실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 자금 흐름 확인했습니다. 말해봐. 25년 전 4월 10일 부회장님 계좌에서 5억이 출금됐습니다. 한태준의 손이 멈췄어요. 같은 날 서울대병원 병원장 개인 계좌로 5억이 입금됐고요. 박 실장이 통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한태준은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날짜를 확인했죠. 4월 10일. 자신이 진단서를 받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병원장은 5년 전 캐나다로 이민 갔습니다. 현재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주소는 토론토 교외 지역인데 정확한 위치는 파악 중입니다. 한태준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놨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형이 정말로.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일단 더 확인해야 해. 무엇을 말씀이신지. 형을 건드리기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오후가 됐습니다. 한태준은 회의에 참석했어요.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죠. 머릿속은 온통 서연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장님? 누군가 불렀지만 듣지 못했어요. 회장님, 박 실장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한태준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 미안. 무슨 얘기였지? 4분기 실적 보고 드렸는데요. 그래. 계속해. 회의가 끝난 후 한태준은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민정의 사진을 꺼냈죠. 목에 걸린 은목걸이가 선명했습니다. 민정아. 그가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내가 틀렸던 거니?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태준은 황급히 사진을 서랍에 넣었어요. 서연이 청소 카트를 밀고 들어오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청소 시간이라. 아, 괜찮습니다. 한태준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어요. 하지만 유리창에 비친 서연의 모습을 보고 있었죠. 서연이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조용히 일했어요. 소리를 최소화하려는 듯 했죠. 한태준은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서연이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태준이 비틀거렸어요. 회장님. 서연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한태준을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서연이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라 건넸어요. 한태준은 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자신의 손에 닿았어요. 따뜻했죠. 감사합니다. 한태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녀가 물러서려 했습니다. 잠깐. 한태준이 불렀어요. 서연이 멈췄습니다. 그 목걸이. 한태준의 시선이 서연의 목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께 받은 거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김민정입니다. 한태준의 손에서 물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붙잡았어요. 그렇군요.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봐도 돼요. 서연이 인사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한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민정. 정말 민정이야.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정신을 차린 건 박 실장이 다시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실장. 한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DNA 검사 준비해. 네. 한서연과 내 DNA 검사.
박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그럼 조용히 진행해.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나가려는데 한태준이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박 실장. 예, 회장님. 형한테는 절대 알리지 마. 명심하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한태준은 다시 서랍을 열었어요. 민정의 사진을 꺼냈죠. 오늘 본 서연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손톱 만지는 버릇, 목걸이, 어머니 이름까지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아니길.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서연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25년 동안 버려뒀던 자신의 피부치라는 것을. 그날 밤도 한태준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민정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당신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집을 나가던 날 민정이 했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DNA 검사를 의뢰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한태준은 결과를 기다리며 회사 일에 집중하려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서연 생각뿐이었죠. 박 실장이 비밀리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연의 머리카락 샘플을 확보했어요. 청소 중 떨어진 머리카락을 수거한 거였죠. 한태준의 샘플은 타액으로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4일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박 실장이 급히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박 실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한태준 회장의 숨겨진 딸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한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뭔가? 10분 전에 기사가 떴습니다. 벌써 조회수가 10만을 넘었고요. 한태준은 기사를 클릭했어요. 단독 한태준 회장, 25년 전 숨겨둔 딸 존재 의혹.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이 25년 전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딸이 현재 회사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것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죠. 더 놀라운 건 DNA 검사를 진행 중이라는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흘린 거야? 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검사기관 쪽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비밀 유지 서약을 했고요. 그럼 누가? 한태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형 한도진. 박 실장, 부회장 동선 확인해봐. 이미 확인했습니다. 어제 저녁 모 언론사 간부와 식사를 했습니다. 한태준은 주먹을 쥐었어요. 형이었습니다. DNA 검사 사실을 어떻게든 알아낸 거죠. 더 있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또 다른 기사를 보여줬어요. 이번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태준이 서연의 팔을 붙잡고 있는 기념식 날의 사진이었어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대박이네요. 회장님이 청소부를, 재벌가 숨겨진 스캔들. 한태준은 태블릿을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가는 개장 10분 만에 5% 폭락했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한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30분 후 이사들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15명의 이사가 모였어요. 모두 굳은 표정이었죠. 한태준이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재무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확인 중입니다. 확인 중? 이미 언론에 다 나왔는데요?
사실 확인 전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한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고요. 영업이사가 말했습니다. 회사 신뢰도의 치명타입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마케팅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께서 잠시 물러나시는 게 사퇴하라는 겁니까? 일시적인 겁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요. 한태준은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재무이사가 말했어요. 회장 일시 사퇴권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15명 중 1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태준은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거부합니다. 회장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진실이 밝혀지면 주가는 회복될 겁니다. 일주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일주일 후 다시 모이겠습니다. 그때까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죠. 한태준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한태준의 뒷모습을 이사들이 지켜봤어요. 같은 시각 본사 1층에서는 서연이 인사팀에 불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서연 씨 맞으시죠? 인사팀장이 차갑게 물었어요. 네.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줬습니다. 제가 무슨 해고 통보합니다. 오늘까지만 출근하세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인터넷 기사 못 보셨어요? 인사팀장이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서연의 사진이 크게 떠 있었어요. 회장 숨겨둔 딸이라는 제목과 함께였죠. 이게 뭐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셨다고 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회사를 떠나주세요. 저 억울해요. 저는 아무것도. 보안팀이 나가실 때까지 동행할 겁니다. 인사팀장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서연은 휴게실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회장님 딸이래? 청소부가 재벌 딸이라니. 근데 왜 여기서 일한 거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물함을 열고 개인 물품을 꺼냈어요. 여벌 옷, 컵, 수첩. 그게 전부였죠. 보안팀원이 다가왔습니다. 나가시죠.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나갔어요. 본관 로비를 지나는데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회사 밖으로 나왔을 때 서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투석비 3개월 연체. 이번 주 목요일 투석 일정 보류. 납부시까지 치료 중단.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투석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몸이 버틸 수 있을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멍하니 걸었어요. 지하철을 탔지만 어디서 내려야 할지도 잊어버렸죠. 한참을 지나쳐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월세 2개월 연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미납 씨 퇴실 조치. 서연은 쪽지를 떼어냈습니다.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방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서연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어요. 투석도 못 받게 됐죠. 집도 곧 나가야 합니다. 엄마. 서연이 작게 불렀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배경화면에 어머니 사진을 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나 어떻게 해야 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나가야 할 집이었습니다. 미리 정리하는 게 나았죠. 옷을 개고 책을 상자에 담았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한태주는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검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1시간 전 검사기관에서 긴급 배송이 온 거였어요. 한태주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뜯으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봉투를 내려놨어요. 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친자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년 동안 버려뒀던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만약 친자가 아니라면? 그것도 끔찍했어요. 그렇다면 민정은 정말 바람을 핀 거니까요. 한태주는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잠갔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결과 확인하셨습니까? 아니. 왜요? 무서워서. 한태준의 솔직한 대답에 박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 실장, 자네가 열어봐. 제가요? 그래. 나한테 알려줘. 박 실장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말해봐. 박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자 확률 99.9%입니다. 한태준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어요. 책상 위로 구르다 바닥에 떨어졌죠. 뭐라고? 한서연 씨는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한태준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박 실장이 황급히 부축했죠. 회장님. 한태준은 박 실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딸이었어. 정말 내 딸이었어. 25년. 그는 25년 동안 딸을 버려두고 살았습니다. 민정을 의심했고 쫓아냈고 아이를 혼자 키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투석을 받으며 청소 일을 하고 있었죠. 한태준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박 실장은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한태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진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요. DNA 결과가 확정된 그날 오후 박 실장은 검찰청에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기록, 병원 자금 흐름, 모든 증거를 들고 갔습니다. 수사관 앞에 서류를 펼쳤죠. 25년 전 진단서 위조 사건입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거래 내역이 빼곡했죠. 한도진 부회장이 병원장에게 5억을 건넸고 그 돈으로 동생의 불임 진단서를 위조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까? 은행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날짜도 정확히 일치하고요. 박 실장이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4월 10일 5억 출금, 같은 날 병원장 계좌로 5억 입금. 이틀 후 진단서가 발급됐습니다.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급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실장이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한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체포영장 신청됐습니다. 언제쯤? 오늘 저녁 발부될 겁니다. 한태준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알겠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7시 한도진은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죠. 집사가 문을 열자 수사관 5명이 들어왔습니다. 한도진 씨, 진단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진의 손에서 수저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져 소리를 냈습니다. 뭐라고?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도지는 서류를 읽으려 했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죠. 동행하시죠.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가 살을 파고들었어요. 도지는 고개를 떨구었죠. 잠깐 옷이라도 갈아입고 지금 출발합니다. 도지는 집사를 봤어요. 변호사한테 연락해. 알겠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부회장님, 진단서 위조가 사실입니까? 동생을 배신한 이유가 뭡니까? 피해자에게 할 말씀은? 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자택이 멀어졌죠. 70년을 살아온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태준은 회장실에 있었습니다. 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부회장님 체포됐습니다. 한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태준은 의자에 앉았어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형이었지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책상 위에 DNA 검사 결과가 놓여 있었어요. 친자 확률 99.9%. 그 숫자가 한태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서연이는 지금 어디 있나? 한태준이 중얼거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 30분. 투석 시간이었죠. 한태준은 재킷을 입었습니다. 박 실장, 서울대병원으로 가자. 지금 말씀이십니까? 지금. 두 사람은 차에 올랐어요. 병원까지 가는 30분 동안 한태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리에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한태준의 세계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1층 인공신장실 앞에서 한태준은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죠. 서연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투석을 받고 있었어요. 왼팔에 굵은 바늘이 꽂혀 있었죠. 빨간 피가 투명한 관을 타고 기계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한태준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시겠습니까? 한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환자들의 숨소리, 간호사들의 발소리, 모든 게 또렷했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환자 면회 왔습니다. 누구요? 한서연. 간호사가 안쪽을 가리켰어요. 저쪽 끝 침대예요. 한태준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어요. 서연이 점점 가까워졌죠. 다른 환자들이 한태준을 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죠. 서연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눈밑이 검게 그늘져 있었죠. 입술은 창백했습니다. 한태준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서연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민정과 닮았습니다. 서연이 눈을 떴어요. 한태준을 보자 놀란 표정이 됐습니다. 회장님? 한태준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서연의 팔을 봤습니다. 바늘이 꽂힌 자리였어요. 피가 관을 타고 흘러가고 있었죠. 그 광경이 한태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괜찮으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한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말이 끊겼습니다.
서연은 회장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한태준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가락을 깍지 꼈다 풀었다를 반복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한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서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내 엄마를,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환자들의 숨소리, 간호사들의 발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태준의 어깨가 떨렸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한 방울, 두 방울.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연이 오른손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투석 중이라 왼손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오른손으로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만졌죠. 천천히 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태준의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걸이를 봤어요. TM 5월 12일 자신이 새긴 각인이었죠. 이건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계셨어요. 한태준의 손이 목걸이를 감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엄마는 끝까지 이 목걸이를 놓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꼭 간직하라고 하셨죠. 한태준은 목걸이를 보며 울었습니다. 민정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지켰다니. 자신을 원망했을 텐데, 미워했을 텐데. 미안하다. 한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죠. 한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몰랐어. 정말 몰랐어. 한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형이 모든 걸 조작했다는 것도, 내 엄마가 결백하다는 것도, 너를 버려뒀다는 것도. 서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태준이 계속 말했어요. 25년 동안 난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도 몰랐어. 내 엄마가 쪽방촌에서 죽었다는 것도, 내가 혼자 투석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 자격이 없지. 나는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서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한태준을 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한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자 99.9%야. 서연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한태준은 그게 더 아팠습니다. 원망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서연은 너무 담담했죠.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구나. 한태준이 말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야. 25년을 되돌릴 수가 없어. 서연이 목걸이를 다시 봤습니다. 한태준의 손 위에 놓인 목걸이를. 가지세요. 뭐? 그게 원래 엄마 거였으니까요. 한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내 엄마가 너한테 준 거잖아. 저는 모르겠어요. 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한태준도 몰랐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25년의 시간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두 사람은 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투석 기계만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태준은 목걸이를 쥐고 있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민정이 마지막까지 쥐고 있었던 것. 그녀가 25년 동안 간직했던 것. 늦었지만 한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죠.
한태주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함께. 투석이 끝날 때까지 한태주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3시간 동안 서연의 곁을 지켰습니다. 간호사가 바늘을 뽑았어요. 서연의 팔에 거즈를 붙였죠. 조심히 가세요. 네.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태준도 일어났어요. 집까지 데려다 줄게.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어요. 주차장까지 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침묵만 흘렀죠. 서연의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렴. 네. 서연이 차에서 내렸어요. 몇 걸음 가다가 돌아섰습니다. 회장님. 응? 감사해요. 한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태주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불이 켜졌습니다. 한태주는 한참을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을 외롭게 살았을 딸. 어머니마저 잃고 홀로 버텨온 딸. 한태주는 목걸이를 꺼내봤어요. 민정이 마지막까지 쥐고 있었다는 목걸이. 그 안에 담긴 25년의 기다림이 이제야 한태준의 가슴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은행 거래 기록, 병원장 진술, 모든 증거가 명확했죠. 한도진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식사를 했어요. 좁은 독방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죠. 70년을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면회를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법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어요. 재판 2주 전부터 언론이 들끓었죠. 그날 아침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벌가의 형제 갈등, 25년 만에 밝혀진 진실 모두가 관심을 갖는 사건이었어요. 한태준도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죠. 박 실장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모르겠네. 한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수갑을 찬 한도진이 들어왔어요. 70세 노인의 모습은 초라했죠. 한 달 사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느렸죠. 도진이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한태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도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태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죠. 재판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40대 중반의 여성 검사였습니다. 서류를 펼쳐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기소장을 낭독했어요. 피고인은 25년 전 서울대학병원 병원장에게 5억 원을 제공하고 친동생 한태준의 불임 진단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 김민정은 억울하게 이혼당했고 딸 한서연과 함께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은 후계 구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친동생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25년 동안 진실을 숨기고 살았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검사가 증거 서류를 제출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병원장 진술서, DNA 검사 결과 모든 것이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변호인, 할 말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변호인이 일어섰어요. 60대 베테랑 변호사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고령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이라는 것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검사가 즉각 반박했어요. 25년 동안 거짓 위에 살았습니다. 피해자는 쪽방촌에서 사망했고 딸은 지금도 투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재판장이 도진을 봤어요. 도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갑이 찰칵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법정에 울렸죠.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그리고 김민정 씨와 한서연 씨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방청석에 한태준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욕심이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회사를 지키고 싶었고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동생과의 신뢰, 가족의 의미, 모든 것을요. 그는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망치를 들었죠. 피고인 한도진에게 사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이혼 교사 등의 죄목으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쾅!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법정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며 피해자 한서연에게 위자료 10억 원을 배상하라.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도진은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교도관이 다가와 그를 일으켰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이 허공에서 떨렸어요. 법정을 나가는 순간 도진이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한태준과 다시 눈이 마주쳤어요. 도진의 입술이 움직였죠. 미안하다. 소리 없는 말이었습니다. 한태준은 고개를 돌렸어요.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님과는 화해하셨습니까? 한태준은 멈춰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한태준은 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거리가 지나가고 있었죠. 박 실장. 예, 회장님. 이사회 일정 잡았나? 내일 오후 3시입니다. 재신임 안건은 상정되어 있습니다.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오전 본사 대강당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200명이 넘는 기자가 모였어요. 카메라가 일제히 한태준을 향했죠. 한태준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깊게 숨을 들이켰죠. 먼저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한태준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10초가 지났어요.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일어선 후 말을 이었습니다. 25년 전 제가 내린 잘못된 판단으로 한 여성과 아이가 고통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의 조작을 알아채지 못한 것, 아내를 의심한 것, 딸을 버린 것,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고 김민정 씨께 그리고 딸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태준이 대답했어요. 오늘 오후 이사회에서 재신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회장직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따님과는 화해하셨습니까?
한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연 씨의 치료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액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장 이식도 준비 중입니다. 기자회견이 30분 동안 이어졌어요. 모든 질문에 한태준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한태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박 실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한서연 씨가 밖에 와 계십니다. 한태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입던 옷 대신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한태준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아. 괜찮아요. 서서 얘기할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한태준은 그녀를 바라봤어요. 기자회견 봤어?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잘한 거 맞니? 서연은 한참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태준은 천천히 서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이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뭐 하세요? 늦어서 미안하다. 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너를 버려둬서 미안하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할 수 있는 게 사과밖에 없구나. 한태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서연이 말했어요. 아니야. 이렇게라도 해야. 일어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태준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서연은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도 속은 거라고. 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도 엄마를 떠나보낸 건 제가 아니라 회장님이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5년을 혼자 사신 건 엄마고요. 미안하다. 그리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한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기다리마.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없잖아요. 안다. 서연이 돌아서려다 멈췄어요. 하지만 떠나지는 않을게요. 한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엄마가 원하셨을 것 같아서요. 회장님과 저와 다시 만나는 걸. 서연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뒤돌아봤어요. 천천히 가요. 우리.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한태준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서연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라는 단어. 그 한마디가 한태준의 가슴을 채웠어요. 오후 3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15명의 이사가 모였어요. 재무이사가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한태준 회장 재신임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사들이 투표용지를 받았어요. 한태준은 회의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들어오시죠. 한태준이 들어갔어요. 재무이사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찬성 13표, 반대 2표. 회장 재신임이 통과됐습니다. 한태준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한태준은 깨달았습니다. 어떤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투석 치료는 계속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병원비 걱정이 없었죠. 한태준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서연은 병원에 있었어요.
투석실 침대에 누워 기계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태준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또 오셨어요? 서연이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응. 오늘 검사 결과 나왔어. 한태준이 의자에 앉았어요. 무슨 검사요? 신장이식 적합성 검사.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거 하셨어요? 응. 지난주에. 한태준이 봉투를 꺼냈어요.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펼쳤어요.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죠. 적합 판정? 그래. 내 신장을 내게 줄 수 있대. 한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안 돼요. 왜? 회장님 몸도 소중한데요. 너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 한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잡아보는 딸의 손이었어요. 차갑고 가늘었죠. 나 아주 건강해. 신장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하지만 서연아. 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이제라도 해주고 싶구나.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무서워요. 뭐가? 수술도 무섭고, 회장님한테 빚진 것 같아서도 무섭고, 한태준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빚이 아니야. 이건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거야. 서연이 한태준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투석이 끝나고 두 사람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죠. 서연아. 네. 같이 저녁 먹을래? 서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조용한 한식당에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한태준이 메뉴판을 건넸죠. 뭐 먹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그럼 된장찌개 괜찮아? 네. 한태준이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응? 엄마 얘기 들려주실 수 있어요? 한태준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얘기? 젊었을 때요. 어떻게 만나셨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엄마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봤지. 책을 읽고 있는데 햇빛이 딱 비추더라고. 서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말을 걸었어. 무슨 책 읽냐고. 그렇게 시작됐지.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시 읽고 있다고 했어. 윤동주 시집이었어. 한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같이 커피 마셨지. 그리고 매일 만났어. 사랑하셨어요? 많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한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더 미안해. 의심해서 버려서. 서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한태준이 반찬을 서연 쪽으로 밀었어요.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네.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태준이 물었어요. 집까지 데려다 줄까? 괜찮아요. 지하철 타고 갈게요. 같이 가자. 서연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서연의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네. 오늘 감사했어요. 서연이 차에서 내리려는데 한태준이 불렀어요. 서연아. 네. 수술 받아줄래? 서연은 한참을 한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한태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태준과 서연은 같은 날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서울대병원 특별실이었죠. 수술 전날 밤 한태준은 서연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잠이 안 오지? 네. 긴장돼요. 한태준이 침대 옆에 앉았어요. 나도 긴장돼.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근데 너한테 줄 수 있다는 게 더 기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고맙긴. 내가 고맙지. 한태준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은목걸이였습니다. 이거. 서연이 놀랐습니다. 내가 투석실에서 내게 준 거. 기억나지? 네. 수술 끝나면 이거 다시 너한테 걸어줄게. 한태준이 목걸이를 서연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엄마가 평생 지킨 거야. 이제 내가 지켜. 서연은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네. 다음 날 아침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한태준이 먼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마취가 시작됐죠. 의식이 흐려지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서연이었습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한태준의 심장이 서연에게 이식됐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한태준이 눈을 떴습니다. 회복실이었어요. 몸이 무겁게 느껴졌죠. 회장님, 박 실장이 달려왔습니다. 서연이는 성공했습니다. 거부 반응도 없고요. 한태준은 눈을 감았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같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어때? 한태준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회장님은요? 나 괜찮아. 신장 하나로도 충분해. 두 사람은 웃었어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퇴원했습니다. 한태준은 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지내자. 여기요? 응. 혼자 살기엔 너무 크잖아. 서연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넓고 따뜻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식사 시간도 대화도 모든 게 낯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한태준이 국을 떠서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많이 먹어. 네. 서연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맛있어요. 그래. 한태준이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연이 설거지를 하려는데 한태준이 말렸어요. 이모님 계시잖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럼 오늘만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한태준이 설거지를 하고 서연이 닦았어요. 회장님, 응? 이제 그냥 편하게 불러도 돼요? 한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부를 건데? 서연이 잠시 망설였어요. 아빠. 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손을 닫고 서연을 꼭 안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서연도 울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죠? 늦지 않았어. 지금이 시작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날 밤 한태준은 서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돼? 네. 서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한태준은 손에 목걸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약속했잖아. 수술 끝나면 이거 걸어주기로. 네.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태준이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서연의 목에 닿았어요. 한태준이 각인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이 의미를 내가 이어가. 네.
서연이 목걸이를 만졌어요. 엄마가 지킨 거 제가 지킬게요. 한태준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 아빠도요. 한태준이 미소 지었어요. 문을 닫고 나오는데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빠라는 말. 25년을 기다린 그 한마디. 그날 밤 한태준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한태준이 신문을 보고 서연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병원 정기검진 있어요. 같이 가자. 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25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어색한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익숙해질 테니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목걸이를 꺼내 들여다봤어요. 한태준도 그걸 봤습니다. 아빠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한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서연이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정말 엄마도 원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거. 태준은 서연의 손을 꽉 쥐었어요. 고맙다. 저야말로요, 아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서연이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어요. 태준이 그 모습을 지켜봤죠. 민정이 25년 동안 지켰던 목걸이. 이제 딸이 이어받았습니다. 서연아. 네. 앞으로 같이 살자. 오래오래. 네, 아빠. 서연이 한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한태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안아보는 딸의 온기였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어요. 하얀 목련이 피어나고 새싹이 돋아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25년의 겨울이 끝나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아버지와 딸로 천천히 함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거짓말이 한 가족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엄마는 쪽방촌에서, 딸은 투석실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하지만 엄마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었던 목걸이처럼 끝까지 놓지 않은 것들은 결국 빛을 보게 됩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용기 내어 손 내밀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한마디만 댓글에 남겨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늘 봄날 같기만을 바라겠습니다. 봄날 인생이었습니다.